근데 디파이 코인으로 받는 그 이자율이라는 거는 1년 지나면 원금을 넘어가는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사채네. 예? 네. 사채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보고 나서. 중개기관이나 통제기관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그냥 그 거래자들끼리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 정구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그 전에 한 예, 개인적으로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아, 제가 아직 학위를 받은 건 아니고 아니셨구나. 그냥 코스학만 그냥 끝냈어요. 지금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시기고. 그건 어떤 주제로 쓰고 싶으세요? 저는 블록체인으로 쓰고 싶죠. 네. 과도 약간 핀테크 블록체인 학과라서 네. 블록체인 쪽으로 좀 쓰고 싶죠. 와, 진짜 기대가 전문가의 돼서. 길을 네. 걷고 계시는군요. 재밌어요. 네.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뭐 사람들만의 자기 관심사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비트코인이라는 태어난 어떤 이런 문물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술은 뭔가 이거는 세상 진짜 바꿀 것 같다. 네. 그런 이제 좀 약간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히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 투자의 그 스컵이 되게 넓어요. 저는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뭐 국내 주식 다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다 해봐요. 야, 네. 진정한 투자자신 그러면 거예요. 너무 네. 공부할 게 많잖아요. 보니까 약간 파고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되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너무 여러 영역을 투자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그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코인도 지금 보면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플랫폼당 거의 100개가 안 되거든요. 전 세계 다 따져도 뭐 사실 뭐 10,000개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정도를 내가 다 훑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욕심이고요. 이제 상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기술에 주목하는지 뭐 그런 이제 코인들만 좀 주력해서 보지. 뭐 갑자기 저한테 뭐 이런 코인 있는데 이거 아세요? 그러면 전 당연히 모르죠. 네. 그게 10,000개 가까이 되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인데 투자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살 집이 중요하다. 그럼 아파트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이렇게 임대업자가 되겠다. 그럼 뭐 빌딩이 됐든 뭐 그런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공부한다 그래서 전체 다를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진짜 완전히 원초적인 질문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만드는 플랫폼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NFT가 나온 게 결국 대체 불가능한 것들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비트코인 같은 또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대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위상이 제2의 비트코인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예. 지금 가치가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파이가 좀 줄어드니까 n분의니까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고, 지금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NFT나 이런 걸 만드는데 또 다른 그런 또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거기서 또 가치가 좀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코인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는 부분에서? 비트코인 1억 가나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상반된 질문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기축 통화 같은 역할을 해요. 기축 통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없다 보니까 네. 단일 통화로서는 얘를 중심으로 다 모든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법정화폐가 붙어서 거래할 수 있게끔도 돼 있죠. 각 국가별로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다.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코인들은 다 살 수 있어요. 네.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통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거는 그러면 언제쯤 이 달러가 기축 통화에서 바뀔까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을 많이 쓰잖아요. 예. 카카오톡
보면은 그냥 기술 이제 대충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제2의 카카오톡이 나오면 카카오톡은 망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코인들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도 얘를 그 기준점으로 보지 않아요. 분명히 얘보다는 좋아야 돼요. 무조건 다 좋아야 돼요. 네네. 근데 얘를 뒤집을 수 없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 그리고 이미 뇌리 속에 이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다라고 이미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고 일반 대중들도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부터 모든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의 힘이죠. 네트워크가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는 거는 사실은 거의 어렵다. 뭐 아예 100%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99%는 어렵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네. 책을 다 읽었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오르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항상 이제 등락이 이제 심하다는 게 사실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펀더멘탈이 없고 그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등락이 심한데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우상향했어요. 항상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비트코인 한 개에 뭐 10원, 뭐 1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거래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보면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는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래를 편하기 위해서. 아, 정부 못 믿겠다. 정부 맨날 돈 찍어내고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비교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로마 시대에 금화를 이제 유통을 했는데 이게 로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금화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금화 하나가 그 금의 가치하고 똑같았던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금도 좀 은도 좀 썼고 동도 썼고 구리도 썼고 하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실제 금화는 그냥 집에다 갖고 있고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질이 안 좋은 이제 그 금화들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악화가 이제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낫겠어. 거래도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도 하는데 나는 그냥 이게 전 세계 게다가 2,100만 개밖에 없대. 그건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 그냥 보관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이제 거래되는 거는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새롭게 생산되는 것도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4년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2,100만 개가 되면 이제 끝이다 보니까 그런 희소성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그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봤을 때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압구정도 1억 갔고요. 비트코인도 가기는 가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때 아마 1억 간다 그랬으면 미친놈이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도 안 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왜 그때 엄마가 왜 그걸 안 사셨을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좀 모르네 이 가치를. 그런 거 없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셨던 여기 이제 같이 토론하고 있는 이 분들도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보면은 뭐 순서로 따지면은 좀 그렇겠지만 빨리 들어오신 거죠. 이해를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뭔지 그냥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 시장을 이해하고 아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 이 시장이 왜곡된 게 아니구나. 계속 보완해 나가면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동참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공부를 해서 내가 나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도 그걸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찾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주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서 이제 찾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니까 그건 이제 내 투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뭐 비트코인 계속 오른다고 해서 배합할 필요도 없고 네. 그거 보고 이거 거품 아니야? 음. 거품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 시점에는 내가 거품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네. 그렇죠. 저희 2017년도 18년도 때 엄청 피크 찍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끝났다. 엄청난 거품이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럼 그게 거품인가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빨리 투자했던 거지 네.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거품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음. 투자해서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똥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맞아요. 당시에 확 떨어졌을 때만 해도 역시 비트코인 옹이 아니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변화하는 세상을 되게 극히 거부하고 좀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 지금 와서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네. 그분은 되게 투자 포트폴리오도 보면 되게 현실에 있는 생필품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세도 아무래도 많으시고 하니까. 네. 네. 그분이 네. 바뀌는 순간 네. 이미 이 시장은 거의 끝을 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뀔 분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분께. 아니, 빌 게이츠랑 그렇게 친했는데도 네. 그 MS 투자 안 했었고 근데 나중에 했고 음. 애플도 계속 욕하다가 애플의 최대 지주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계속 그분도 바뀌시긴 하는 것 바뀌죠. 같아요. 예. 근데 어느- 이제 거의 정점일 때 그분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오래 보니까. 사시기를 바라면서 그때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네. 네. 돈 얘기, 디파이 얘기 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파이, 디파이. 예, 네. 디파이. 디파이가 뭔지 그리고 초코파이나 빅파이가 아니다. 아, 아니 여기 책에 적혀 있었어요 어, 그렇게. 멘트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 또 그러면 또 용어가 어려우니까 네. 용어를 한번 뜯어보죠. 네. 디파이라는 거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이제 앞 파이낸스. 글자 떼가지고 디파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순 직역하면 또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죠. 탈중앙 금융.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얘가 원하는 거는 정부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네. 중앙기관이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그 화폐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폐가 됐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주요 선진국처럼 화폐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되게 뭐 짐바브웨 같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네. 1조 달러인데 뭐 계란 2개 사고 막 예. 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그 터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환율이 많이 뛰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김프라는 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거기 그 터키에서는 실제로 50%씩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비트코인에. 네. 그러니까 화폐가 국가의 화폐가 화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효율성인데 네. 효율적인데 반해서 이게 자꾸 아까 그 로마에서 뭐 금화에다가 자꾸 딴 거 섞어 썼던 것처럼 계속 이게 화폐가 타락하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국가가 주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국가도 사실은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정치적인 영향을 1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해내겠다고 한 거, 거래하겠다고 한 거 그냥 다 약속을 지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믿는 게 아니고 컴퓨터 코드를 믿는 거죠. 네. 컴퓨터 코드는 자기가 한 대로 한다. 근데 정부는 사실 뭐 돈을 풀겠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돼서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고 뭐 안 풀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게 너무 그러니까 주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화폐는 만들었어. 근데 금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래서 속속들이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해요. 대출하는 프로세스라든지 뭐 신용 공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결제하는 거라든지 되게 유사해요. 파생 상품도 유사하고. 그런데 이게 근간으로 쓰이는 그 화폐가 다 이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금융 시장인 거죠. 여기는. 네네. 이제 국가는 금융이라고 안 하죠. 이게 무슨 금융이야? 이게 나라에서 하는 게 이제 금융인 거지. 네네. 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원화만 안 되다 뿐이지 비트코인으로 아니면은 이더리움으로 굴러가는 금융 시스템하고 똑같네? 내가 돈 주고 돈 빌리고. 네네. 그리고 국가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국가도 이제 내가 모든 금융 시스템을 다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만들고 금융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시중은행들한테 권한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감독기관도 둬야 되겠어. 또 두고 은행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또 업무들이 있어. 카드사 만들고 증권사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단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혜택들은 굉장히 적어져요. 이 중간에 단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들이 가져가야 될 목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디파이 시장은 사실은 중개나 감독 기관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도 보면은 거래 내역 같은 거 그 스캔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군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디파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개자나 관리 감독자나 뭐 심지어 이제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허드릴 수 있는데 고객센터나 내가 아이디를 잃어버렸다, 지갑 주소 잃어버렸다, 패스워드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기관이나 통제기관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그냥 그 거래자들끼리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투기적인 성격도 있죠. 이 시장에서 보이는 우리가 100원 투자했을 때, 1000원 투자했을 때 명확하게 뇌리에 딱 꽂히는 금전적인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은 가상자산만으로, 디지털 자산만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숫자적인 관념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투명하고 믿을 만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으면서 그냥 오르나 내리나 그런 것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빌려서 이자도 받고 또 제가 뭐 비트코인을 또 빌려서 또 만약에 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이런 걸 알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거 지금도 저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이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되게 친절해요. 중개기관이 중개만 하는 건 아니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금융거래 할 수 있게끔 점포도 만들어 놓고 콜센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줘요.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왕창 떼가는 거죠. 네. 근데 디파이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 전부 다 내 책임이에요. 네. 네. 반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디파이 얘기하면서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원금 대비 그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쪽 세계가. 얼만데요? 예를 들면 1년 지나면 대충 1년 이자 많이 준다 생각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어떤 상품이 나왔어. 네. 근데 이자를 몇 프로 주면 이거 되게 많이 주네.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4~5%만 줘도 완전 줄 서고 바로 그쵸. 팔리잖아요. 4% 5%만 네, 돼도 네. 엄청 잘 쳐주네라는 난리 생각 들잖아요. 나잖아요. 네. 근데 디파이 코인으로 받는 그 이자율이라는 거는
1년 지나면 원금을 넘어가는 게 다수들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사채네. 예? 사채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보고 나서. 근데 그럴 예를 때 들어- 갑자기 비트코인이 확 떨어지면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그게 있는 리스크가 거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리스크예요. 네. 그게 리스크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희한한 게 숫자는 그러니까 코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체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서 이제 그렇게 네. 디파이를 하게 되면 네. 그거 이제 리스크죠. 네. 내가 1년 전보다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내 총 자산은 떨어졌어. 그 얄짤없이 확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돈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네. 그런 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변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것만 잘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내가 뭐 그냥 장기 보유하지 뭐 그냥 계속 코인은 어쨌든 맡겨놓으면 늘어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금 거예요. 눈빛이 너무 빛나는데요. 지금 막 눈이 돌아가고 있죠. 네, 아내가 좀 요즘 좀 심한 것 같다 자제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눈빛이 아마 좀 무서웠어요. 빠져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 막 매력적인 시장인 거예요. 4% 5% 보다가 그치. 처음에 막 100% 막 200% 이런 연간 수익률을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처음엔 저도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진짜. 드리머님 말이 진짜인가요? 진짜 100% 네, 이상 네. 되기도 하나요? 100% 이상 너무 많아요. 100%도 있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냥 저희의 법정화폐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이 코인 자체의 가격이 이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전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 수익이니까 내가 내 자산이 2배로 늘어나나?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그래서 그 반대로 또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좋은 코인을 선택해서 디파이를 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분이랑 그다음에 숫자랑 둘 다 이자까지. 그냥 2배, 정말. 3배씩 이제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정말 20배도 되고 정말 뻥튀기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사실 뭐 디파이로 얻는 수익보다 이 그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또 더 가파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공부한다고 알 수 있지 않지 않나요? 공부하면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망한 코인 혹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코인? 안정적인 코인? 그렇죠. 공부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초보자들도 내가 이때까지 평생 나는 이 부동산 계약서도 써본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네. 근데 좀 약간 비교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하고 이거는 약간 필수제처럼 해야 되는 거고 네. 공부하다 보면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이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갑 주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잘 기억해놔야 되겠다. 뭐 내가 계약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지금 디파이 이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디파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돼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관심 있으면은 보게 되고 맞아요. 보면은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건 돈을 묻어놓으면 공부를 하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하르르 관심 있으면 소액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여기 디파이 시장은 뭐 부동산이나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돈이라도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한번 굴러가는 거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소액으로라도 그런 거 이제 여쭤봐야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관심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인 거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꽤 갖고 계시고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코인의 내부에서도 투자할 분야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 안에서도 아마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것 같아서 네. 어디를 좀 좋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